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호르메시스와 간헐적 단식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이제 실전편 5부 실전 간헐적 단식 6부 간헐적 단식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건강식사법 7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생활습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전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다. 짧게는 16시간, 길게는 36시간까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대신 나머지 시간은 먹고 싶은 음식을 양을 제한하지 않고 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단식하는 날은 아예 굶거나 한 끼를 평소 섭취 에너지의 20에서 30%만 먹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은 격일 단식으로 하루 잘 먹고 그 다음 날은 물만 마시면서 완전히 굶는 건데요. 이를 반복해서 주 3일을 굶는데 3번에 36시간 단식을 하는 셈입니다. 격일 단식도 완전히 굶기보다는 한 끼 섭취를 하는 격일 완화 단식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24시간 단식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전날 저녁 식사 후에 24시간 굶고 다시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면 됩니다.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24시간 굶은 후에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면 누구나 무난하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고 평소 신체 활동량이 많으면 주 1회 정도라도 효과가 있고요. 주 2회 24시간 단식법이 5대2 방법입니다. 주 3회 24시간 단식법이 ADMF이라고 하네요. 36시간 단식 24시간 단식은 단식하는 날에 저녁 한 끼를 먹지만 그 저녁 한 끼마저 거르면 36시간이 단식이 됩니다.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단식하는 날은 하루 종일 물만 섭취하는 건데요. 36시간 후인 다음날 오전에 첫 번째 식사를 합니다. 주 3회 36시간 단식법을 ADF라고 하네요. 16대 8,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합니다. 24시간 단식에 비해 짧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의 한 종류이지만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전사 다이어트 20대 4. 스파르타나 로마 고대 국가 전사들은 낮에 훈련이나 전쟁을 치르는 등 육체적 활동량이 많아서 식사를 밤에 몰아서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 대부분을 저녁 4시간 동안 몰아먹는 방법으로 이 역시 시간 제한 다이어트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1일 1식, 하루 한 끼만 먹는 방법입니다. 22시간에서 23시간의 단식 효과를 얻는데요. 단기적 체중 감량에 가장 좋은 효과를 주나 필수 영양소 결핍의 우려가 있고 근육을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원리는 단식하는 날 부족하게 먹은 만큼을 음식 먹는 날에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식 다음 날 간헐적 폭식을 걱정하는데 평소 섭취량의 10에서 25% 정도 더 먹을 뿐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안정대사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 체중 감량이 가능해집니다. 꾸준히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배고픔을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단식하면 다음날 잘 먹을 수 있기에 배고픔을 다스리기가 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알아둘 사항이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은 아무나 쉽게 시도할 방법은 아니죠. 평소 몇 끼니 식사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끼니를 거르면 초반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무력감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16시간 단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20시간 단식, 그 다음 익숙해지면 24시간 단식으로 서서히 늘려가 합니다. ADF는 36시간 단식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에 익숙해지면 권합니다. 처음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주 1일 24시간 단식부터 시작해서 5대2 ADMF 주 3일 격일 완화 단식으로 넘어갑니다. 양질의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과 좋은 지방, 좋은 물을 권장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소 탄수화물 중독이 있어서 당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반응성 저혈당이 있으면 익숙해질 때까지 서서히 단식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약물 복용 중이라면 치명적인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끊거나 복용 중인 약물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노인에게는 단식이 부정맥이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혈당의 큰 출렁거림이 우울감이나 기분의 불안정, 낙상위험,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성장기 어린이, 임신 여성, 격한 운동과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권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법. 동물 실험에서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먹어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 방법으로 음식을 공급하면 체중이 더 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양보다 음식 종류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건강식으로 소식을 실천하되 소식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보면 소식 효과, 단식 효과, 안정 대사율의 저하,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간헐적 단식법을 제안합니다. 주 1일 24시간 간헐적 단식법은 일주일 중에 일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하루를 선택합니다. 단식하지 않는 날은 끼니를 거르지 말고 배고프지 않게 잘 챙겨 먹고 단식 전날 저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먹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시점에서 24시간 지난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전날 7시 식사가 끝나면 다음날은 종일 물만 마시고 저녁 7시에 한 끼를 식사를 하면 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 2일 24시간 간헐적 단식법은 일주일 중 2일을 하루 한 끼만 먹는 방법으로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 실천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토요일을 정해놓고 그날 하루는 하루 종일 물만 마시다가 저녁 한 끼만 먹는 방법인데요. 연달아 2일을 하면 안 되고 단식하는 날 사이에 적어도 하루 이상은 충분히 잘 챙겨 먹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하는 날 불편 증상이 나타나면 간헐적 단식을 시행할 때 두통, 어지럼증, 무력감, 집중력 저하 등 불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단식을 중단하고 평소대로 식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권고사항은 수면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유지하고 매일 적어도 6시간 이상 유지하고 주 4일 이상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섭취하고 적어도 12시간 공복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내고 매 끼니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며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고 운동을 못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평소보다 줄여야 합니다. 과일은 하루 한두 개 이상 섭취하지 않고 저녁은 금지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피해야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과 주 4회 이상 규칙적 운동은 효과가 커지게 되는데 꾸준한 영양제를 먹는 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식하지 않는 날 식사법은요. 녹황색 채소, 뿌리채소, 줄기식물 등 채소류, 해조류, 버섯, 생선, 해산물, 두부, 달걀, 닭고기, 지방이 적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양질의 단백질이 음식이 포함돼야 합니다. 약간의 양념,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 등은 좋은 지방으로 허용됩니다. 매 끼니 채소,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기 위해 빵이나 면류보다는 밥을 먹고 현미, 잡곡, 콩밥, 렌틸콩, 퀴노아가 들어간 밥을 선택합니다. 흰쌀밥은 채소 반찬으로 배를 먼저 채운 후에 먹습니다. 운동하지 않은 날은 밥량을 줄여야 합니다. 단식하는 날 식사법은요. 채소류,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고 단식일 첫 식사는 혈당이 빠르게 높이는 음식이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면 채소, 단백질로 배를 먼저 채운 다음에 그 후에 먹어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주 1, 2회 정도만 먹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술, 빵, 냉면, 파스타, 삼겹살, 대창입니다. 남성은 하루 4잔, 여성은 하루 2잔 이하로 술을 먹어야 합니다. 주 1회만 먹거나 먹지 않는 음식은 콜라, 주스, 커피 믹스 등 당류가 많은 음식, 감자튀김, 전자레인지용 팝콘, 도넛 등 트랜스 지방이 든 음식, 소시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류입니다.
뱃살과 체중 감량을 위한 박용우의 간헐적 단식법 격일 완화 단식은요. 격일 완화 단식은 주 3일 24시간 간헐적 단식법입니다. 격일 단식은 단식하는 날 완전히 굶어서 36시간 단식입니다. 단식 효과만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건강한 성인은 6개월 이상 시행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음식 중독이 심하면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격일 완화 단식은 단식하는 날 한 끼만 먹는 방법으로 24시간 단식법인데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환자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서카디안 리듬도 깨진 몸이 갑자기 하면 안정 대사율이 더 떨어지거나 근육 손실 위험이 크니 처음 시작보다 단계적 진행을 권고합니다. 첫 주는 철저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합니다. 철저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서 지방 대사 스위치를 빨리 켤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둘째 주는 주 1회 24시간 단식을 시도합니다. 단식이 너무 힘들면 시간을 서서히 적응해보고 늘려야 합니다. 두통, 무기력함, 어지럼증 등 증상이 심하면 이미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거나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식하는 날 오히려 몸이 편안해야 합니다. 위장관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뱃속이 편하고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음식 섭취를 하지 않으니 음식을 먹을 때 위장관에 몰린 혈액 대신에 뇌에 지속해서 혈액이 공급되니까 머리가 맑고, 그래서 처음 단식이 힘들어도 점차 실천하기가 수월해지고 어느 날부터는 몸이 가뿐하고 머리가 맑고 건강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셋째 주는 주 2회 24시간 단식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미 단식을 한번 해본 몸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확실히 덜 힘듭니다. 배고픔도 처음보다 훨씬 덜하고 참을만 하게 됩니다. 넷째 주는 주 3일 24시간 단식으로 격일 완화 단식을 해봅니다. 7일이라서 하루 여유가 있으니 약간의 융통성 발휘가 가능하고요.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 토에 24시간 단식해서 일요일은 정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2일, 주말에 하루를 선택해 시행해도 좋습니다. 박영우 박사님은 격일 완화 단식으로 한 달간 6kg 체중 감량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격일 완화 단식은 뱃살과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고 간헐적 단식도 정체기가 옵니다. 주 2일 단식이나 주 1일 단식으로 되돌아가서 더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체중이 다시 늘지 않게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신체 활동량을 더 많이 늘려야 합니다. 몸을 추스르면서 안정 대사율이 다시 올라가게 기다립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도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평소보다 섭취량을 줄여서 체중계 눈금은 내려가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안정시 대사율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조금씩 체중이 빠져야 하는데 빠지지 않는다면 다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나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체중 감량을 방해합니다. 다이어트 자체가 몸의 위기사항으로 감지해서 체지방을 아끼려고 합니다. 만성 피로, 과도한 커피, 밤에 숙면을 하지 못하고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식욕 조절이 되지 않고 근육이 빠지는 등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금기식품을 먹었다입니다. 음식 선택에서 중요한데요. 건강에 유해한 음식을 철저히 피해야 합니다. 복부 내장 지방과 지방간이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술, 설탕, 흰밀가루 음식 등의 금기식품을 제한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단식일에 무언가를 먹었다. 격일 완화 단식은 아침이나 저녁이든 하루 한 끼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 외에 방탄커피, 카페라떼, 인공 감미료나 당분이 든 음료,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을 섭취하다 보면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단식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할 때 한 끼 식사 이외에 물만 마시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었다. 운동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얼마나 움직였는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운 없다고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고 하면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단식하는 날은 의도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여야지 체지방 감량이 유리합니다. 2장 간헐적 단식의 궁금증. 간헐적 단식과 관련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더니 변비가 생겼어요 인데요. 식사량이 줄면 변비가 옵니다. 장내 미생물 분포가 바뀌어서 일시적인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유산균 복용량을 더 늘리고 잘 챙겨 먹는 날은 채소, 해조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더 잘 챙겨 먹도록 해야 합니다. 단식하는 날 배고픔이 심한데 참고 견뎌야 하나요?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은 배고픔, 두통,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 마시면 도움되고 오전에는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식하는 날 속쓰림이 심하면 무언가를 먹는 게 더 나을까요? 평소 위산분비가 많다면 단식날 속쓰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속쓰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지만 증상이 심하면 단식을 후 음식을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중단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게 낫습니다. 역류성 식도 질환이 잘 생기는 사람이면 식사 후 적어도 30분 이내에 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단식 후에 과식하게 되는데 괜찮나요? 식탐이 아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많이 먹어도 먹지 않는 양까지 넘어서진 않습니다. 첫 번째 식사에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빵, 과일 먹기보다는 포만감을 주는 채소와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으며 밥이나 통곡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이후 식후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단식 중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은 빈속에 속쓰림의 부작용이 있어서 식후 복용하게 처방받는데 식후 약을 복용한다면 담당 의사에게 단식 기간에 계속 복용해도 되는지 중단해야 하는지를 문의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간헐적 단식. 아침 식사가 중요해진 건 산업혁명 이후 일터에 나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도 인공조명이 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이후부터 패턴이 바뀌었는데요. 고대 전통 중의학은 탄수화물의 최적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로 받고 휴식기인 음의 기운으로 넘어가면 소식을 권고했습니다. 최근엔 아침 식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다는 생체시계의 교란이 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생체시계 교란은 비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부득이하게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면 취침 전까지 의도적으로 신체 활동 유지를 해 혈당, 인슐린을 빨리 떨어뜨리고 마지막 식사를 끝낸 시간에 12시간이 지난 다음날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게 서카디안 리듬과 신진대사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체험기. 첫 주는 탄수화물 제한식, 둘째 주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점차 늘려 주 1회 24시간 간헐적 단식, 셋째 주는 주 2회 간헐적 24시간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합니다. 넷째 주는 주 3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추가합니다. 스위치온에 넷째 주에 주 3회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추가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고 말하다. 47세 남자는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누워만 있고 점차 익숙해져서 몸이 가볍고 아침에 활기가 넘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걷기의 즐거움과 허리둘레가 줄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변화와 피부 가려움증이 없어지고 몸무게가 증가하면서 지금도 간헐적 단식과 하루 2만 보 걷기를 한다고 합니다. 41세 남자는 처음 시작은 너무 힘들고 기운 없고 두통이 계속됐지만 3주차부터 2회 단식은 훨씬 수월하고 몸도 가볍고 맑은 느낌과 4주차는 격일화나 단식을 하며 배고픔도 익숙해져서 참을만 하고 몸이 너무 가벼워서 현재는 3주차 동일 단식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이어트 지속 중이며 일주일 중에 화, 목은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며 매일 12,000보씩 이상 걷고 헬스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50세 한 남자분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당뇨, 고지혈증 약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 먹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혈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30세의 한 남자분은 하루 세 끼 늘 먹는 터라 간헐적 단식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냉장고를 다 비우고 미션을 수행하며 평소 습관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고 배고픈 느낌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조절됐다고 합니다. 37세 남자분은 프로그램 후 당뇨약을 끊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혈당의 정상 변화와 규칙적이지 않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달 2, 3회 정도는 과식했다 싶으며 다음날 단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51세 남자분은 코 고는 일이 줄고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됐다고 하네요. 또 35세 남자는 살 안 찌는 체질로 몸이 바뀌고 혈압약을 중단하며 정상 혈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박용우의 격일완화 단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다. 이 박용우의 격일완화 단식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4주차 미션입니다. 주 3일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고 단식일 사이에 정상 식사하는 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단, 간헐적 단식 후 근육량이 많이 감소했거나 두통이나 무기력 등 불편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주 1회만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일반 식사로 월수금 또는 화목토를 하고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로 블루베리, 무첨가, 무가당 요거트나 과일 한 쪽, 점심은 밥을 포함한 일반 식사로, 오후는 단백질 쉐이크와 견과류 한 줌, 저녁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로 밥은 안 먹거나 밤 공기 이내에 허용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아침, 점심, 오후 간식은 물만 마시고 저녁은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나 밥은 반 공기 이내 허용합니다. 단식일에 영양제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복용할 때는 저녁 식사 전후 섭취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행하는 날은 두통, 어지럼증, 무력감, 집중력 저하 등 불편 증상이 심하면 단식을 중단하고 평소대로 식사를 유지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 운동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일요일은 허용식품으로 하루 3-4끼를 편하게 섭취하고 고강도 인터벌 운동,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직후 고구마나 바나나 한 개도 허용합니다. 무첨가 요거트 섭취 시 블루베리 10개 이내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밥을 반 공기를 넘지 않게 해야 되고요. 과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하루 한 개 넘지 않고 가급적 아침은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섭취하거나 점심 식사 후에 디저트로 먹고 오후 늦게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친 시간으로부터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섭취하는 거고요.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고 잠자리 들기 전 1시간 전에 TV,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보지 않기, 하루 20분 정도 낮잠 허용, 30분 이상의 낮잠은 숙면에 방해됩니다. 금기식품은 설탕, 액상과당, 청량음료, 커피믹스, 주스, 과일향 우유, 당분 함량이 높은 두유, 당분 첨가 요거트입니다. 또 트랜스 지방은 케이크, 전자레인지용 팝콘, 각종 스낵이나 도넛, 튀긴 요리 등에 많으니 삼가해야 합니다. 술도 삼가하고 밀가루 음식인 빵, 케이크, 국수, 라면, 파스타, 짜장면도 삼가합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음식인 삼겹살과 대창도 삼가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요. 주 4회 이상 한 번 20분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실천합니다. 주 3, 4회 근력운동 병행 시 효과는 더 커지고요. 헬스클럽에 가기 어렵다면 주 3회 이상 15층 계단 오르기를 매일 실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래 앉아있는 행동 피하기 30분마다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줍니다.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식단 구성 및 영양 보충제를 처방하는데요. 아침은 이렇게 단백질 쉐이크와 종합 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C, 코엔자임 Q10을 먹어야 되고요. 점심시간은 밥 3분의 2 공기, 채소와 단백질 풍부한 식단과 비타민C가 들어갑니다. 오후 간식은 단백질 쉐이크가 들어가고요. 저녁 식사는 밥을 포함한 일반 식사인데 안 먹어도 좋습니다. 채소나 양질의 단백질 음식이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한포, 비타민C, 코엔자임 Q10을 먹습니다. 격일 완화 단식을 보시면 월요일은 쭉 프로틴 일반식, 프로틴 일반식 이렇게 먹고요. 화요일은 쭉 아침, 점심 간식을 안 먹고 저녁 일반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프로틴 일반식 먹고 목요일은 또 안 먹다 저녁에 일반식이고요. 금요일은 프로틴 일반식으로 먹고 토요일은 안 먹다 저녁은 일반식. 일요일은 허용입니다. 허용식품을 편하게 식사를 하는 날로 정해서 그날은 마음껏 먹습니다. 12시간 식사시간과 24시간 공복을 이렇게 번갈아 시행하는데요. 식사하는 날과 3일간은 하루 4끼를 평상시처럼 식사하고 일반식은 가급적 밥과 반찬을 먹는 한식을 권장합니다. 단식하는 날 3일간은 저녁 식사에 밥 반 공기 정도 한식을 섭취하고요. 일요일은 하루 3끼에서 4끼 편하게 식사합니다. 6부 간헐적 단식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건강식사법. 단백질은요, 다이어트 음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중요한 요소고 근육 감소 중에 예방을 위해 나이 들수록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몸의 건축 재료고 뼈, 근육, 피부, 적혈구, 면역세포 등 단백질로 구성된 인슐린, 렙틴 같은 호르몬, 아밀라제, 리파제 등 효소도 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다 단백질로 만듭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을 돌리려면 연료 공급이 필요한데 연료 공급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저장 창고가 있어서 많이 쌓아두는데 단백질은 이 저장 창고가 없고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서 더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탄수화물, 지방 섭취량은 그때그때 달라도 단백질 섭취량은 매일매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진화일까요? 장수일까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빨리 가져오고 근육 단백 손실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해롭다고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 감소증이 올 위험이 큽니다.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좋은 급어는 콩, 두부고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버섯, 퀴노아, 치아씨드, 아마씨, 견과류도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함량이 많고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등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만성 신장질환으로 단백뇨가 나오는 환자라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단백질이라기보다는 포화지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삼겹살보다는 퍽퍽한 살코기를 권장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으면 지방 간도 개선됩니다.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은데요. 단백질의 몸무게가 사람이 60kg라면 60에서 70g 정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은 25에서 30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량이 다 떨어지니까 쪼개서 나눠서 몇 끼니를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20에서 25g 들어있는 음식의 양을 살펴보면요. 스테이크는 100g, 연어는 130g, 흰살 생선은 140g, 닭가슴살 105g, 저지방 치즈 240g, 무가당 요거트 450g, 렌틸콩 100g, 퀴노아 185g, 두부 310g, 강낭콩 115g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은요. 매 끼니 자신의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끼니 자신의 손바닥 크기면 이렇게 손바닥이 있을 때 이렇게 이만큼을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탄수화물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요만큼이 주먹으로 쥔 만큼의 탄수화물의 크기라고 합니다. 채소는 이렇게 양손을 가득해서 모은 만큼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백질과 박용우 다이어트, 근육 단백의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합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단백질 요구량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게 잘 챙겨 먹다가 단식하는 날 한 끼 식사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으면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를 늦추는 항노화식 식사법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방법은요. 밥 먹기 전에 운동하고 밥 먹기 전 레몬, 올리브, 생강, 식초 등 산성 음식을 먹으면 장 내에서 단백질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소화기보다 심장과 사지 골격근으로 몰려서 소화불량, 변비 유발의 요인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야 하고 씹는 횟수를 늘리고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식사 시 동시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먹어야 되고 걸을 때도 먹으며 걷는 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식이섬유 섭취량도 늘려야 하는데요. 장내 유익균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 소화가 쉽게 섭취 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요. 단 채소는 많이 먹고 식사 후에는 산책하고 가볍게 걷는
신체 활동이 혈당을 조절하고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2장은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 순환 시대죠. 과거에 비해 육체 노동은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탄수화물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줄여야 합니다. 정작 흰설탕, 흰밀가루, 설탕, 밀가루, 음식 같은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가공식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쌀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탄수화물은 비만의 적일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근육량이 부족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평소 신체 활동량이 적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탄수화물은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채소와 단백질 반찬으로 배를 먼저 채우고 밥을 먹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로 탄수화물을 읽다. 식사 후에 20분 뒤부터 혈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올라가던 혈당이 식사 후 1시간째 최고치를 찍는데요. 혈당이 70에서 140 사이에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사 후 140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혈당이 140 이상 올라가면 당화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 당화 산물이 생기면서 활성산소, 만성염증, 혈관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낮보다는 밤에 작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서카디안 리듬에 따라 낮에 활동기를 활발하게 작동하는데 밤에 휴식기는 빠릿빠릿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활동량도 한몫하는데요. 저녁 식사는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고 되도록 나물 반찬과 단백질 반찬, 야채로 먼저 배를 채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실험 후에 식사 후 최소 20분 이상 걷기와 저녁 식사에서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꼬박꼬박 실천을 했는데 최소치를 찍은 게 짬뽕 한 그릇과 흰밀가루의 위력을 제대로 맛봤다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밥보다는 짬뽕이 훨씬 더 혈당치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가 이 밀가루는 갈아서 빻아서 만들어서 체내 흡수율이 쌀밥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국물 음식은 먹는 속도도 빨라서 짬뽕은 여기에 이중 효과로 혈당을 급격하게 높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네요. 먹은 후 1시간 운전은 혈당을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차에서 운전하시기보단 무조건 걷기를 시작하거나 빠르게 떨어지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식사 후에 걷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배가 나왔고 하루 종일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빵이나 면을 먹을 때 식후 혈당이 200 이상 훌쩍 넘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상을 연속 혈당 측정기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고 우리는 그냥 지나칠 뿐이라고 하네요. 특히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라면 정밀 검사로 당뇨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화 반응으로 몸이 빠르게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팔에 차고 생활해 보면 내 몸의 혈당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정상인 사람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서 관찰했더니 조사 대상자의 73%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5%는 당뇨병 환자였고요. 당뇨병 환자는 식후 혈당이 정점인 정상인과 비교해서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식후 1시간 혈당이 정점을 찍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이 145를 넘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매 끼니 밥 한 공기를 다 먹거나 빵이나 면류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이 당뇨병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인 사람도 너무 공복혈당 결과만 믿지 말고 가끔 근처 병원에서 점심 식사 1시간 후에 혈당을 체크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다 똑같지 않죠. 신체 활동량에 따라 탄수화물 양은 결정됩니다. 정해진 양에서 좋은 탄수화물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가공했거나 자연 그대로인지 살펴보고 가공할수록 혈당을 빠르게 높이니까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지 또 중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탄수화물이죠. 당지수와 당 부하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액상인지 고형인지 과일을 먹으면 식이섬유가 온전히 구조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도 혈당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높이는데 주스는 당분의 농도를 올라가게 하고 빠르게 섭취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라가게 만들죠. 같은 양이면 액상보다는 고형으로 먹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나쁜 탄수화물은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저자는 평소 설탕, 액상과당을 포함한 당류, 흰밀가루 음식은 최대한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빵, 면은 어쩌다 먹는 기호식품이지 주식은 아닙니다. 혈관의 동맥경화, 심근경색을 초래합니다. 청량음료를 많이 마시면 노화할수록 점점 짧아지는 텔로미어를 더 짧게 만들죠. 당류, 특히 과당 섭취로 생긴 지방간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데요. 남은 지방을 간이 처리하고 빵빵하게 수송체를 실어 근육에 먼저 보내며 근육도 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악화돼서 지방간, 근육내 지방, 인슐린 저항성으로 췌장은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면서 내장 지방 조직에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이 몸에 만성 염증을 만들고 비만이나 당뇨병, 암, 치매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당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사과나 포도보다는 이런 과일을 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체리도 있죠. 과일은 스무디나 주스 형태 말고는 통째로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는 식사는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지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피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 지방산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아마씨유,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등푸른 생선 등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어야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 결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용우 다이어트에서는 지방의 칼로리는 따지지 않고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해로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살 빼려면 탄수화물 줄일까요? 지방을 줄여야 할까요? 개인마다 체질과 몸 상태가 달라서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무조건 체중이 빠지는 건 아니고 인슐린 작용이 활발한 사람은 탄수화물보단 지방을 줄일 때 더 효과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생기는 사람한테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줄일 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지방을 마음껏 먹으라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않아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합성 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방도 쌓이지 않지만 근육 합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보디빌더들은 근육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반드시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합니다. 고지방 다이어트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큽니다. 고지방식은 자연스럽게 고단백식으로 동방돼서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탄수화물을 계속 제한하며 근육량이 줄어들 위험이 증가합니다. 장기간 고지방식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임상시험 결과가 거의 없는데요. 황제 다이어트라 에킨스 다이어트도 비교 논문은 있지만 대부분 단기 실험, 동물 실험에서 만성 염증이 악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지방식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수록 공복 시 혈당이 올라갑니다. 장기간 지속 시 인슐린 호율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지방 섭취가 많으면 소화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대장으로 내려가 유해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만성염증 유발물질의 생성이 늘어 몸이 만성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지방에 녹는 지용성이라 지방 조직에 많이 쌓입니다. 좁은 우리 속에 있는 사료를 먹고 자란 동물 지방에 항생제나 잔류 농약 같은 화학물질들이 많은데요. 삼겹살을 수입하면 지방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검사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기름이 많은 참치도 수은이 많아서 임신한 여성은 먹지 말라고 권고하는데요. 낙지의 카드뮴 오염은 다리가 아닌 내장에서 검출됩니다. 모두 중금속이 지방에 잘 쌓이는 성질 때문인데요. 생태계 피라미드 꼭대기의 인간의 지방이야말로 오염이 가장 심각하고 지방 섭취가 늘면 만성 염증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의 흡수도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포화지방은 건강에 적일까요? 지방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동물성, 불포화지방은 식물성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지방을 함유한 모든 식품은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모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마씨유는 오메가3가 전체 지방의 57%를 차지하는 좋은 지방입니다. 버터는 포화지방산이 68%, 나머지는 오메가9 지방산이고요. 돼지비계인 라드는 포화 지방산보다는 오메가9 지방산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방 공급원 1위가 돼지 비계 불포화 지방산이 57%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이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인 올레인산인데요. 포화 지방이 동물성 지방에 많은 게 사실입니다. 포화 지방을 줄이고 그 자리에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많이 대체를 해야 합니다. 어떤 지방을 먹고 어떤 지방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좋은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들기름, 아마씨유 등이 포함됩니다. 나쁜 지방은요, 가공식품만 포함된 트랜스 지방, 액체 형태의 불포화 지방산을 인공적으로 굳혀 만든 지방으로 마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입니다. 몸에 들어오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고 자리 잡죠. 세포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높이고 만성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시킵니다. 도너스, 팝콘, 감자튀김, 감자칩, 튀긴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많고 빵, 케이크도 마찬가지고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만들면 피해야 합니다. 과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튀긴 지 오래된 튀김 요리나 여러 번 사용해서 산패한 기름의 유해성과 이 크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양 보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제를 꼬박꼬박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죠. 영양 보충제는 꼭 먹어야 할까요? 가까운 미래는 손가락에서 혈액 한 방울만 채취해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움큼의 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보충할 수 있는 맞춤형 영양제 처방도 가능해지겠네요. 네. 아직 제도권 의료계에서는 영양 보충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영양 보충제 복용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미국은 종합 비타민제를 비롯해서 영양 보충제 복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노인 인구 68%가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고 3분의 1은 하루에 4가지 이상의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노후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월터 월렉 교수는 영양제 형태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는 게 노후를 대비한 보험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89세 원로학자 블루스 에임스 박사는 항노화 영양제로 41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천했습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영양 성분은 우리 몸에서 부족할 경우에 늙고 오래 장수하는 쪽보다는 당장의 생존을 위한 쪽으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넘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어야 하는데요. 임신 중일 때는 영양 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 만성 질환에 잘 걸리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어떤 영양소들을 보충해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과 종합 미네랄 제제를 한 알만 먹어도 충분할까요? 음식으로 챙겨 먹기 힘들다면 영양 보충제의 형태라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들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바로 이건데요. 뼈, 근육, 신경, 면역 시스템을 필요한 영양소고 칼슘 흡수를 도와서 나이가 들수록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실제 대학병원 암 환자들 대부분이 비타민 D가 결핍이 됐다고 하네요. 겨울철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도 혈중의 비타민 D 수치가 계속 계절에 따라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고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외출 시간이 줄고 실내에 오래 머물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잘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합성 능력도 떨어지죠.
비만인 사람한테는 비타민 D가 지방 조직에 녹아들어서 혈중 농도가 더 떨어질 수 있어서 필요량보다는 더 많은 양을 챙겨 먹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등푸른 생선, 생선 간류, 말린 버섯 등이 주요 급원입니다.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2배는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은 너무 중요하죠.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이고 폐경기 이후에 중년 여성은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해서 칼슘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칼슘은 근육, 신경, 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나이 들수록 체내 흡수율이 떨어져서 50세 이후는 젊을 때보다 20%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뼈째 먹는 생선, 요거트, 치즈, 멸치, 두부 등이 좋은 공급원이고 우리는 서구인과 비교해서 칼슘 섭취가 많이 부족합니다. 복용 시 구연산 칼슘은 음식과 상관없이 섭취해도 되는데 그 밖에 칼슘 보충제는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지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먹기를 추천합니다. 비타민 B12, 적혈구 생성, 신경세포 기능, 신진대사,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부족하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빈혈이나 손발저림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인의 약 5에서 15%가 결핍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결핍 위험이 증가합니다. 육류, 생선, 해산물, 달걀, 유제품이 좋은 급원이고 동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라 채식주의자들은 따로 영양제 형태로 꼭 먹어야 합니다. 흡수에는 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제산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이나 위축성 위험이 있는 50대 이상에게 젊었을 때보다 20에서 30%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8주간 B12 비타민을 복용했더니 90% 이상 정상 수치를 보였다고 하네요. 영양 보충제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B12는 그 흡수율이 5분의 1만 흡수되는 경향이 있고 다행히 고용량으로 마음껏 복용해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요. 하지만 신장 질환만 예외입니다. 엽산은 DNA, RNA를 만들고 아미노산 대사를 관여해 세포 성장에 필수적인 뇌 영양소로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마찬가지로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간, 녹색이 채소, 견과류, 콩 등에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엽산 결핍으로 인한 빈혈 치료, 뇌로 들어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엽산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계속 복용하면 비타민 B12 결핍 증상에 가려서 결핍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엽산을 복용할 때는 비타민 B12, B6가 모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복합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6는요, 신진대사와 면역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고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우울증의 발병의 위험이 2배가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B6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하면 노년기에 기억력의 유지에 도움이 되고 병아리콩, 통곡류, 간, 참치, 연어, 고등어, 감자, 바나나 등이 급원입니다. 마그네슘은요, 단백질 합성, 신진대사에 중요한 영양소고 뇌 건강을 유지하고 뼈 조성할 때 필요하고 근육 이완, 수면, 변비 개선에 도움됩니다. 혈압,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마그네슘 결핍은 여러 만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동맥경화증, 부정맥, 우울증, 알츠하이머 병 등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데 이는 마그네슘 결핍을 유발합니다. 변비, 불면, 근육경련, 우울 등 증상이 있다면 영양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연, 나이 들수록 몸에서 결핍이 많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죠. 감염, 염증과 싸우는 데 필요하고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DNA 손상이 되고 암, 자가면역질환, 당뇨병 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각, 후각을 유지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굴이 가장 좋은 급원이고 소고기, 해산물 등에 많습니다. 콩류, 통곡류도 들었는데 식물성은 아연이 체내 흡수가 가장 잘 안 됩니다.
평소 육류 섭취를 하지 않으면 종합 비타민 제제로 아연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감염성 질환 발병률, 산화 스트레스 정도, 염증 지표 등에도 확연한 감소가 보이는데요. 노인의 경우는 아연 결핍이 의심되면 적어도 30mg 이상 보충해야 합니다. 셀레늄은요, 면역 유지에 중요한 영양소고 갑상선 호르몬 대사, DNA 합성, 산화 스트레스 방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 갑상샘 질환, 일부 암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 육류와 해산물에 많고 통곡류 유제품 달걀에 있고 브라질 너트에도 있어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건강한 성인은 결핍이 드물고 셀레늄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해도 안 좋습니다. 탈모나 손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중요한 거 비타민 C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죠. 백내장 예방에 도움되고 상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고 나이 들수록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지는데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신진대사 유지에 도움되고 근데 열에 약하죠. 쉽게 산화되고 열을 가하지 않은 생채소나 과일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수용성이라 과량으로 부족해도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간질환, 신장질환, 통풍, 요로결석, 과거력이 있으면 하루 1000mg을 넘지 않는 게 좋고 체중 감량이 목적이면 500에서 1500mg을 섭취하면 신진대사 유지에 도움됩니다. 칼륨, 다르게 말하면 포타슘인데요. 세포 내 수분이 많이 들어서 전해질로 고혈압, 중풍,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에 많이 들고 렌틸콩, 감자에도 많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데요. 우리 몸에 만들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으로 눈 건강,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정자 생성에 필요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 퇴행성 관절염,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연어 등 기름기가 많은 생선, 견과류, 들기름, 아마슈, 카놀라유 등이 급원입니다. 보충제로 하루에 1-2g 복용하고 DHA, EPA는 250에서 500mg 정도가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또 중요하죠. 소화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니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장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에게 하루 25g 이상, 남성은 하루 30g 이상 섭취해야 됩니다. 채소와 통곡류에 풍부합니다. 신바이오틱스 유산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은 줄고 장내 세균의 다양성도 떨어집니다. 장내 유익균 중식을 도와주는 살아있는 균은 프로바이오틱스로 주로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등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신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친 제품입니다.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김치를 통한 신바이오틱스 섭취는 프로바이오틱스인 식물성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인 배추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추만 먹는 것보다는 김치를 먹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큰 것처럼요. 내 몸에 맞는 식사를 찾아라.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르죠.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의 몸은 호르몬 분비량, 효소작용, 소화기능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라도 정상 체중이냐, 비만이냐, 당뇨 전 단계냐, 이미 당뇨병으로 진행되었나 따라 몸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다이어트가 좋다고 그것만 따라서는 안 됩니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내 몸에 맞는 식사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오래 사는 식사법은 탄수화물을 줄이냐, 지방을 줄이냐가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좋은 불포화 지방을 얼마나 잘 챙겨 먹는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건강식품일까요?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이 농축된 식품으로 우유를 마실 때 인슐린, IGF-1, mTOR 등 성장을 촉진하는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는 성장기 어린이에도 도움이 되는데 모유와 비교했을 때 우유는 단백질이 3배 더 많고 칼슘은 4배 더 많습니다. 아시아인들의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성인이 되어도 성장인자를 자극받으며 노화를 촉진하고 암 성장에도 자극합니다. 그러나 발효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네요. 성장기 우유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되나 나이가 들면 우유보다는 요거트나 치즈를 먹는 게 더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게 저자의 생각이라고 하네요. 7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생활습관법. 운동은요. 근육량이 40세 이후 해마다 0.8%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60세 이후는 1%, 70세 이후는 1.5%씩 줄어듭니다. 남은 여생을 위해 가장 젊은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으로 지금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근력도 좋아집니다. 약해지는 골밀도 시기를 늦추고 뼈 건강, 유연성, 평형성, 민첩성 등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뇌 건강, 당뇨병 과 멀어지고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 서카디안 리듬 회복,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각종 호르몬 분비와 작동 능력을 개선합니다. 항노화에 운동보다 더 좋은 명약은 없습니다. 항노화의 운동은 최고의 명약인데요. 뱃살을 빼고 노화를 늦추려면 운동 자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시간 운동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 헬스클럽을 안 가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많이 걷고 움직이는 게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운동 자극을 규칙적으로 주면 내 몸은 바뀝니다. 지방을 잘 쓰는 몸이 되고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고 근육 내 포도당 저장 창고가 커지고 미토콘드리아 수도 더 많아지고 이 효과는 간헐적 단식을 병행했을 때 더 두드러집니다. 언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좋을까요? 일주일에 150분, 고강도 운동은 일주일에 75분인데요. 중간 강도를 원한다면 일주일에 5일을 30분간씩 운동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요. 오래 앉아있으면 30분마다 움직여야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사용해서 하체에 체류되어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자가 권고하고 있는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하루 15분씩 20분 동안 근력 운동을 하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의식적으로 많이 걷기 위해 애쓰고 걷는 속도는 조금 빠른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48시간 이내 반복해야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4, 5일 해야 하는 이유인데 짧은 운동 시간이지만 효과는 18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네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 근육 내 지방이 줄고 인슐린 작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 유산도 운동을 하고 근육이 깰 때까지 기다린 다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나 근력 운동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면 뇌의 생체 시계를 활동 모드로 빠르게 바꾸는데 도움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운동하길 권장합니다. 낮 동안 신체 활동량을 많아야지 밤에 잠도 빨리 들고 꿀잠 잡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이리신 호르몬이 분비돼서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와 수면 무호흡 개선, 체지방이 줄고 신진대사가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인데요. 저녁 시간은 식사 후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이 아주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은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은은한 조명 아래에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간헐적 단식의 조.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만 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원시 인류의 생활과 비슷한데 평소 대부분 시간을 낮은 강도로 활동하다가 이따금 사냥할 때 전력적으로 뛰었다고 하네요. 이는 시간을 덜 들이고 관절을 보호하고 대사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과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근육 내 글리코겐이 연소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잘 챙겨 먹는 날은 근육 운동에 집중합니다. 단식하는 날은 고강도 인터벌 운동에서 으로 지방 연소를 극대화합니다. 음식 섭취와 운동의 타이밍을 잘 맞추면 선택적으로 체지방은 빼고 근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지구에 활동하는 우리는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고 서 있기만 해도 중력 저항을 이겨내는 운동을 하는 셈이 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생활하면 근육이 빠르게 위축되고 골밀도가 감소가 심해지는데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근육에 힘이 쭉 빠져서 허리를 받쳐주는 기립근과 하체 근육의 중력의 저항의 힘이 반감됩니다. 앉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의 위축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의식적으로 앉는 시간을 줄이고 틈나는 대로 걸어야 합니다. 식사 후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1시간 후 혈당은 최고점이고요. 2, 30분 정도 나가 걸으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고혈당으로 인한 당화 반응을 예방해서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고 버스나 걷기, 지하철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이 장은 건강 수면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서카디안 리듬에서 수면이 아주 중요하고 빛 없는 밤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숙면을 취해줘야 건강에 유지됩니다. 음식 섭취와 신체 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서카디안 리듬과 수면을 보시면요. 수면을 통해 손상된 세포 복구, 부족한 것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도 밤 시간이 회복되죠. 뇌에서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깊은 수면 상태가 약간 수축하고 이때 노폐물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므로 이 깊은 수면 상태일 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고 합니다. 낮잠은 30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수면 시간과 건강.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민해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피곤하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되는데요.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수명이 단축되고 면역 시스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면역력은 떨어지고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인데요. 깊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경보 신호라 악화되는 요인입니다. 수면 부족이 식욕 조절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야식은 깊은 수면을 깨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야식을 안 먹어야 합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팁은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활용합니다. 수면 부족 시에는 20분 정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 수면 방해하는 카페인과 술을 멀리합니다. 침실 환경도 바꿔야 하는데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합니다. 낮잠 활용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졸음이 쏟아지며 오후 2시 이전에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오후 늦게 낮잠은 방해됩니다. 위장을 편하게 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명상, 음악 감상, 미지근한 물 샤워,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요가나 규칙적인 운동과 숙면에 대한 강박에 벗어나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인데요. 마그네슘이나 평소 녹차도 좋습니다. 저는 3주간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체지방 검사를 했더니 근육은 늘어나고 체지방이 빠졌다는 게 저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다이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후에 간헐적 단식이 정말 중요하구나. 또 이 책은 스위치온 다이어트 다음 3주 후에 4주 차부터 이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먹는 식단을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영양과 식단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빵 중독이었던 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저에게는 효과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이 책을 보고 어떤 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